네, 오늘 실업 이론입니다. 이것도 나타나나 실업 이론인데 이게 64회 출제됐으니까 뭐 출제 빈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저도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물론 저의 창의력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참 저도 흐뭇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도표입니다. 이 도표. 이 도표는 해도 정말 내가 만들어도 괜찮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시럽의 종류인데, 자, 시럽이라고 하면 일단 요거를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럽자가 되면은 고달프죠. 우리가 직업 상담 과정을 보면 관진목 개평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설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취업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나 좀 취업시켜 취업하러 왔습니다. 바로 수락 잘 안 하겠죠. 목숨 걸고 막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될동말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발품 내면서 이렇게 개개야 이렇게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개야 됩니다. 개개야 된다. 그래서 마구 개개야 됩니다. 그냥 마구 개개. 그래서 시럽자면 마구 개개해야 되지. 그래서 시럽의 종류가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네 가지 시럽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구개경에서 시럽의 종류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뭐 마구개경야 이게 일자리를 얻겠지, 취업을 하겠지, 실업자 신세를 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구개경 이렇게요. 이거는 이 실업자는 이 실업의 종류에는 이렇게 마구개경 이렇게 있지만은 뭐 나중에 노동 관련도 법규에도 하지만은 실업급여의 종류 할 때도 이게 나옵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직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업자가 되니까 어때요? 속이 타죠. 그래서 입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구칩니다. 실업의 급여 중 두 가지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구치가 난다. 뭐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의 종류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업의 종류에는 마구개경이더라. 그러면은 그걸 하나씩 간략히 여쭤 말씀드리면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면서 뭔가 마찰이 일어나요. 뭔가 마찰은 어떻습니까? 뭔가 잘 안 흘러가고 이럴 때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에 대한 마찰이냐면은 정보에 대한 마찰입니다.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디게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시장론 할 때도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은 정보에 막힘이 없죠.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구인자가 필요한 사람을 제때 고용을 못하고 또 취업 희망자가 제대로 취업을 못하게 된 거는 그걸 정보가 구인과 구직의 정보가 원활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마찰적 실험을 하면은 정보 부족 나오는 게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조금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그 회사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근한 예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드론을 만드는 회사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 있던 그 회사의 그 제품 생산 구조를 만약에 바꿨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자동차 기술자하고 이게 분야가 다르니까 자동차 기술자들은 그만 실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어서 이제 실업자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 실업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다 할 때 기계를 조작을 못하게 될 때는 수동으로 했던 사람이 자동화로 바뀌면은 수동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만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 이윤 추구가 안 되니까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생기는 실업, 이런 그 구조적 실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 구조 변동인데 구조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떤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계절적 실업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창에 스키장을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겨울에는 취업을 하지만은 여름에는 어떻게요? 실업자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은 발생되는 실업자를 우리가 계절적 실업자라고 하고 경기적 실업은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경기 자체가 워낙 침체돼 버려요. 그럼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되거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이런 실업, 이 가장 이제 심각한 실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해서 마구 개경입니다. 그러면은 실업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바로 나오죠. 원인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정보 부족이니까 정보망을 확대합니다. 이것을 밑에 내려온 문제 보면 구인구직의 전산망을 어떻게 원활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냥 구조적 실업은 기술 훈련입니다. 기술 훈련. 즉 드론으로 기술이 바뀌었으면은 자동차 조립하던 그 노동자들이 빨리 드론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기계가 왔으면 기계를 조작하는 법을 익힌다든가 되는데 이 구조적 실업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만드는 기사가 노동자들이 서울에 차고 넘쳐요, 여기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딴 걸 또 만들어서 구조적 실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에어컨 기술자가 여기에서는 구조적 실업으로 실업자가 되지만은 좀 멀지만은 만약에 대구에는 이 새로 뭘 했습니까? 에어컨을 만드는 공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에어컨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서울에서 남는 실업자가 된 사람을 대구로 보내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쪽에는 에어컨 기술자가 필요한 구조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다면은 우리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 말고 취업촉진 수당에 뭐가 있나 하면은 이주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주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로 올라오고 하면은 실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뭘로 가지고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실업 대책이 됩니다.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면은 이 취업 촉진 수당에는 요거는 뒤에 또 하겠지만은 뭐가 있느냐면은 기술 직업 기술 훈련을 시킵니다. 직업 기술 훈련. 뭐냐면 이 신기술에 대해서 배우라. 드론이면 드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 훈련을 시켜서 여기에 실업자가 되지 않고 적응하게 하는 이런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이 구조적 실업의 내용입니다. 이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주비를 주는 것도 있고 기술 훈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계절적 실업은 계절별 특화 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겨울에 스키장, 아마 여름에는 거기다 풀장을 만들어서 같이 경영해서 경영을 하게 되면 여름에 실업자를 면한다. 그래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뭔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뭘 한다? 이걸 면한다.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니까 딴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경기 부양. 아까 우리가 최저임금제 했을 때 뭡니까? 유효 수요 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 수요 정대.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게 되겠죠.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아니면 시중의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이 뭐냐면 경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됩니다.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실업의 종류, 마구 개경과 그다음에 원인과 대책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걸 할 때는 마구 개기는데 이 마구 개기는 사람 이름이 마침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경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네요. 경수. 그러면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됐어야 했는데 말이죠. 워낙 길이니까 회사 사장이 그 인사 담당자가 너 해도 너무 길이니까 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몽둥이 들고 경수 씨 좀 맞아라고 막 화가 나서 그런 지금 모션이 났어요. 경수야 맞아라 또는 맞아라 경수야 하도 좋아요. 하여튼 경수를 맞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맞아 경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맞아 경수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너무나도 유용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 경수.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실업에도 마구 개경이 있지만은 그걸 또 세분화하게 되면은 수요 부족이 있고 비수요 부족으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마자니까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비자발적 실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경기적 실업만이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나머지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다 거기에 반대로 해당된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요, 노동 수요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게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은 일자리는 있는데 실업자가 되는 게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기적 실업 봅시다. 경기가 나쁘면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도산을 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참 심각한 실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만을 우리가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럼 마찰적 실업은 어때요? 내 옆에는 없지만 어딘가 있어요. 단지 내가 그 정보를 몰라서 일자리는 있지만은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생기는 실업이기 때문에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하고 구조적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는 있어요. 내가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딴 지역에 이주를 못해서 되는 거예요. 일자리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비수요 부족입니다. 계절적 실업도 비수요, 일자리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기는 옵니다. 아니면 특화 사업을 하면 또 일자리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 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정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그러면 나머지 마구 걔는 뭐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 안 하시면 말이죠. 여러분들 밑에 이 문제 풀 때 엄청 혼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마자는 뭐냐면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입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있지만은 아니면
내 옆에 직장이 있지만은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스스로 안 가는 거예요. 뭐 급여가 안 맞다든가 어떤 그 적성에 나하고 맞지 않다든가 흥미가 맞지 않다든가 이런 정도예요. 이건 자발적 실업입니다. 만약에 그냥 실업자 면하려고 하면은 하다못해 막노동을 하든 단순노동을 하든 일자리는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살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자라고 하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인데 산업 구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를. 취업자가 구조를 바꿀 수는 없고 계절도 역시 계절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경기적 실업 역시 어때요? 경기를 내가 내 혼자서 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마자 경수를 기억해 주시면은 이 실업의 종류 64문제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전부 다 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 64의 문제 수는 31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문제는 31문제인데 64이니까 중복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는 것이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답안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출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더 속속들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우리가 문제풀이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필요한 분들은 참여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종류 많죠. 그 다음에 이번에 17관대 부가 노동자 가설이 있고 실망 노동자 가설이 있습니다. 이 부가 노동자 가설, 실망 노동자 가설을 의미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냥 우선은 저는 어떤 위주로 이걸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까? 공부보다는 뭘요? 합격입니다. 합격 위주입니다. 공부 쪽으로 알면은 이 의미를 여러 가지 또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 노동자 가설은요, 부가입니다. 그 말로 플러스입니다. 실망은 뭡니까? 마이너스 시킨다. 요거 아시면 돼요. 그럼 뭘 플러스 시키고 뭘 마이너스 시키냐? 부가 노동자 가설은 경제활동 인구를 플러스 시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뭘요? 여기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중에 뭐가 됩니까? 이거는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취업자를 플러스 시킵니다.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실망 노동자 가설은 무엇을 마이너스 시키느냐? 역시 경제활동 인구를 역시 마이너스 시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그 다음에 실망 노동자 가설은 경제활동 인구를 마이너스 시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를요? 역시 취업자를 마이너스 시키게 됩니다. 취업자를 마이너스 시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로 가지고 문제 풀이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7-1번 보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론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 다 돼 있어요.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 구직 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건 뭡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경제 활동 인구 감소하고 마이너스 되는 게 바로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개념을 아시면 되고 또 여기에도 보면 있어요. 17-3번에 보면 불경기 시에 발생하는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에 따라 실업률이 변한다. 다음 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부가 노동자는 플러스가 되고
실망 노동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 노동자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이 취업자라서 하는데 이 벌이가 시원찮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때에 따라 실업자 비싸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기 어려면 할 수 없이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자인 부인이 뭐냐면 노동 경제활동인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로 취업자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실업자가 아니고 이거는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경제활동인구 중에 뭐로 취업자로 이렇게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걸 두고 말하는 이런 내용은 이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노동자업과 실망 노동자업과는 하여튼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는 플러스 시키고 실망은 마이너스 시킨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책은 뭐 이거는 뭐 깊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나와 있네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먼 것은 이건 경기 부양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전부 다 직업훈련 기회 제고 금리나 법인세 인하인데 재정 지출에 축소하면 안 되겠죠. 돈을 이거는 안 풀린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낮춘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난해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것도 한번 눈에 보이니까 한 번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실업정책이 보면 교육 안전, 고용 창출, 사회 안전망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이게 안전망 정책, 사회 안전망 정책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고용 보험 사업에 해당됩니다.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망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돈 주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이 사회 안전망 정책이 아니고 다른 부분 고용 창출 정책 이런 데나 이렇게 속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인데 이것도 69회가 출제되죠. 오늘날 현실적으로 노사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문제도 이 내용을 다 보려 하지 마시고 이론 없이도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론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가도 되고요. 다 문제 풀이 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분야별 노동조합입니다. 분야별. 일단은 직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가 제일 오래된 거 하면 직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바로 산업혁명 초기에 숙련된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독점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강한 것은 숙련자가 아니거나 타 직종은 거기에 참여 못한다. 같은 직업의 숙련공들끼리 만든 거죠. 그래서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나 여성 연소 노동자들은 가입이 불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이거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뭐 그대로 동일 산업인데 직종 불문입니다. 직업 불문.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또 많은 게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노동조합 형태는 뭐냐 하면은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지배력과 조직력이 매우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은 기업이니까 노조원하고 오너나 경영자들하고 이 친해요. 우리나라가 뭡니까? 안면 몰수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배력과 조직력이 이 직종별이나 산업별보다는 약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의형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의형화 가능성은 뭐 노조가 뭐 단체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쉽게 말하면 짜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너하고 시육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꼭두가시 노릇 우리가 의형화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의 우리나라의 하나의 노동조합의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너무 심각하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뭐 H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분단돼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실정을 우리가 기업 노동조합의 그 분류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요겁니다. 샵의 종류. 옛날에 번역해가지고 옛날처럼 샵이라고 우리가 보통 가는데 숍이라고 죽어도 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교재의 문제는요. 뭐 그러나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숍이든 샵이든 우리는 바로 이것의 뜻이고 그 다음에 조합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이렇게 샵이라고 합니다. 샵이라고 해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그 샵에서 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조합을 결성하고 해서 조합을 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샵을 보면은 우리가 요 샵을 노동조합 하려면 우리 샵 중에 편의점을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도 샵이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 회사 선전한 건요. CU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죠. 네, CU. 여하튼 이 노동조합의 종류하면 CU 편의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CU 편의점에 아몬드하고 오렌지도 팔더라. 예, 이렇게요. CU 편의점에 아몬드와 오렌지를 팔더라. 그래서 CUAO를 기억해 주십시오. CUAO. 요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네. C가 노동조합의 힘이 제일 강력하고, 그 다음에 U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O입니다. 그래서 CU 편의점에 아몬드와 오렌지를 팔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하면은 C는 클로즈드 샵의 영어 그 초도입니다. C. 클로즈드 샵. 유니온 사업은 U이고, 에이전시 사업은 A, 오픈 샵은 O, 이렇게 해서 CUAO입니다. 굳이 영어 기억할 필요 없고, 요 초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로즈 샵의 특징은 뭐냐면은, 입사 시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이 클로즈 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탈퇴를 하면은 바로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됩니다. 입사, 퇴사, 이게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도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니온샵은요, 입사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 시에 하는 것과 좀 시간,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그 차이죠. 그래서 유니온 사업의 이제 강도가 두 번째고, 에이전시 샵이 에이전시 하면 우리가 뭘 할 때 대리 한다라고 이제 에이전시 대리. 그러면은 우리가 남에게 뭔가 대리로 일을 시켰을 경우에 대리 일을 끝나고 완료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주죠. 대리비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대리 운전을 우리가 할 때 운전해준 대가로 대리 운전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주는 건 아니죠. 할 때마다 주죠.
대리운전 기사에게 뭐 한 달 내내 고정적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조합에는 조합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즈업 유니언 샵은 조합에 가입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조합비를. 근데 에이전시 사업은 뭐냐면 조합원은 아니지만은 뭔가 노동조합에서 일정에 뭔가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그럼 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일정한 노조비를 그때 바치는 거예요. 마치 고용한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차이다라고 보면은 에이전시 사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강도는 세 번째가 되겠죠. 오픈샵은 이건 노동조합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입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이 어떻습니까? 가장 그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CU 편의점의 아몬드와 오렌지 생각을 하시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되고 또 요걸 가지고 대입해서 풀면은 문제 푸는 게 신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또 나옵니다. 힉스의 교순 모형인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힉스의 교순 모형은 일단 선을 봅시다. 이게 임금이요. 이게 이제 파업 기간입니다. 우리 교습할 때 어떻습니까? 언제 빨리 이게 교습이 완성이 되면은 파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가죽에도 명품 백을 판매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판매자와 구입자 간에 흥정이 이루어지죠. 흥정이.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하는 사람은 일단 작게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작게 부른 것도 시작합니다. 출발점이 작게부터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똑같이 10만 원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되겠죠. 하다가 이게 갭이 생기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 사람은 판매한 사람은 90만 원으로 낮출 것이고 이 사람은 20만 원 낮출 거고 이래서 차츰 서로 이게 조정이 되다가 어느 쯤에 일치될 겁니다. 이 가격이 일치될 때. 요때 물건이 판매가 쉽게 말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과 또 같은 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이제 이게 그래프가 이래서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임금이고 이제 기간, 요게 흥정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이게 차이가 많으면 이 기간이 자꾸 길어갑니다. 그러면 A는 낮은 데서 출발을 하고요. 낮아서 올라갑니다. 요게 뭐냐면 사용자의 양보 곡선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차츰 양보를 해서 더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조의 요걸 저항 곡선이라고 해요. 노조에서는 처음에 임금을 50% 올려달라고 했다가 여기는 사용자는 아니야 3% 했다가 그럼 50% 했다 이게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어차피 협상을 하려고 하면 3% 가지고 안 되면은 4%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요거는 요 선을 비유선을 뭐라고 하냐면 노동조합의 저항선이라고 하고 뭐 양보곡선 저항곡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일치가 되죠. 일치되는 점을 우리가 W라고 하고 그 기간 요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SO라고 할 때 요때 이제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교습이 완성이 된다. 그러한 그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를 요것만 하시면은 그다음에 이 문제는 풀이는 쉽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요 용어를 이렇게 아시면은 되는데, 여기서 희한하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들으면 이게 흥정한다 생각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A는 사위 양보 곡선이고, 높았다가 내려오는 거는 노동자 저항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아주 낮아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거는 왜 끝났냐면은, A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 사용자들이 기업주가 지불을 하려고 하는 아주 최소 수준인 거예요. 이게는. 출발점이 여기에 됩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만 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갑질회사. 우리가 노동 수요와 공급에서는 뭐라 합니까? 노동 수요 독점 회사라,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자를 독점하고 있죠. 네, 그 그래프가 노동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으로 있죠.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 탄력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임금이 딱 고정시켜 놓고 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다른 우리가 시장 이론도 짬짬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이게 말이 지금 어렵지 실제로는 아무도 아닌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네. 말로 하니까 뭐냐면 노동조합입니다. 이게 WO, 요 W가 여기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임금을 여기라고 합시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은 사용자는 쉽게 수락하겠지만, 아니 사용자 이 양보곡선 위에 있잖아요. 수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기가 곤란하겠죠. 절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곤란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다음에는 그때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렇게 자기들 저항곡선보다 더 높은 임금을 이렇게 했는데도 하면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교섭 대표자들과 일반 조합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어때요? 저항보다 더 높게 이렇게 교섭을 했는데 마찰이 일어납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춤을 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성공적인 교섭을 했다. 너희들은 앞으로 노조 조합장하고 이 회사 망할 때까지 계속해라. 우리 있을 때까지. 이렇게 극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도표를 이해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 말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말이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힉스의 모양 그림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기억하면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다음 파업 이론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상식적인 이런 게 나오니까 보면 웃기는 게 많습니다. 보면 내용이 하도 유머보다 더 웃기는 그런 방법이 나와요. 자, 지금 이제 마무리 하나 해야 될 게 이제 파급 효과, 위협 효과, 요 출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 대기치료 효과 요 세 가지인데요. 자, 파급 효과를 우리가 이전 효과라고 하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노조 조직 부분이 있고 비노조가 있습니다. 비노조. 그러면은 회사에 이렇게 조직이 노조가 있고 비노조가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말이죠. 노조 조직원들만 자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노조 조직원들만 자꾸 모집을 할 경우에 비노조원들은 일할 기회가 안 와요. 그러면 이 비노조원들이 다른 회사 비노조라든가 이렇게 딴 데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비노조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쪽에 비노조 회사
인원들이 이게 오므로 말미암아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공급이 많은 물건도 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값이 내려오죠.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의해서 이쪽에 비노조원들의 임금이 내려옵니다. 아, 내려오는 요 현상을 뭐냐면 파급 효과 또는 이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파급 효과나 이전 효과는 비노조 조직 부분의 임금이 하락한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위협 효과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회사의 오너가, 이 노동조합의 조직원들에게만 임금을 올려주고, 비노조원들의 임금을 너무 안 올려주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걱정이 됩니다. 비노조도 어느 정도 참다가 참지 못하고, 아니다, 우리도 노조를 하나, 우리도 노조를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다시피 어느 한 회사는 노조를 한 개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도 노조를 만들자. 그러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노조를 또 하나 만들면 안 그래도 여기에 시달리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픈데 또 하나 더 시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 올려주면 이 비노조원들도 조합을 결성할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겁을 내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비록 노동조합 조직원이 아니지만 너희들도 임금을 올려줄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방을 하는 거예요. 겁을 내서 이렇게 하는 그 효과를 어떻게 위협 효과라고 합니다. 잠재적 위협, 이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위협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효과라도 파급 효과는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내려오지만은 위협 효과인 경우에는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파급 효과 또는 이전 효과 같은 말인데 이거는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협 효과는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 그 다음에 대기 실업 효과는 이 회사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노조 조직 부분의 임금만 올라갑니다. 그럼 비노조 조직 부분은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려는 그게 아니고 아예 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겠다. 어디로? 딴 데 노조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것으로 아예 회사를 바꾸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직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업자가 되겠다. 일단 이직하면 실업자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쪽에 회사의 근로자가 갑자기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야, 딴 회사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이 임금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비노조. 이런 것을 대기 실업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시험 답안을 맞추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파급 효과는 임금이 내려갑니다. 위협 효과, 대기 실업 효과는 다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자, 이 서름받고 있는 비노조 부분의 임금을 올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일. 위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는 이렇게 비노조 부분의 임금을 올려주는 위대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문제를 풀이하는데 혼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이제 정책 제도라든가 계산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이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노동관계 법규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